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리비도, 거세 공포, 근친 상간의 욕망. 이런 소재가 얽히고 설킨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이 꿈의 해석이라는 저작에서 모척이나 드라마틱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혹자는 프로이트의 이런 결과물이 찰스 다윈 부럽지 않은 정도라고 축혀 세우기도 하죠. 비평가들은요, 프로이트가 트라우마와 여성 혐오 성향,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갖가지 갈래의 평가와 비난과는 별개로요, 꿈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건드리는 이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프로이트의 이야기 앞에서 많은 사람은 그만 허물어지고 맙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1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오프닝을 좀 신비로운 느낌으로 써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이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당연하게도 무척 몽환적이죠. 여러분은 간밤에 무슨 꿈 꾸셨습니까? 30분 책 읽기 수요일 코너, 동아시아 출판사 박형경 주간과 함께하는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에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잠시 뒤에 박형경 주간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무게감이 굉장한 책을 소개해 주시려고 갖고 나오셨군요. 네, 고전이고요. 네. 그 인트로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꿈의 해석. 네. 예. 그러고 보니까 고전. 그쵸, 이것도 고전이죠? 엄청난 고전이요. 1900년에 예, 시작된 책이고요. 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빨리 책 소개부터 들어가 보죠. 설명을 네. 대략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책을 하려고 결심했던 이유가 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13년 9월 17일 최근에 출간된 책인데 우상의 추락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우상의 추락.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 비판적 평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프로이트를 신랄하게 까는 책이죠. 네, 거의 예. 이 책도 한 700페이지 되는데 예. 글항아리라는 출판사에 예. 나왔고요. 그 신문서평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저자가 그 미셸 옹프레라는 굉장한 네.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이 프로이트는 냉혹하고 잔인한 트라우마로 가득 찬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며 그 니체나 이런 거를 본따서 그 이제 날조와 과장과 과학적인 실험 결과 조작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식의 뭐 책이 나왔다. 여러 그 프로이트 연구가 나왔다. 이러면서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조목조목 네. 비판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 독자 여러분께서 프로이트를 알지 못하고 이런 책만 먼저 접하시면 너무 억울하시고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이런 그 생각이 들었고 저는 프로이트를 굉장히 재밌게 읽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꿈들을 샘플링으로 볼 수 있는 꿈들을 막 해석하고 그 기저에 어떤 의식이 있는지를 파헤친 그런 책입니까? 네, 이제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 히스테리 환자들을 주로 연구하고 뭐 이제 네. 그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최면술을 걸어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 심적 외상을 얘기하게 하면 그 히스테리가 증상이 완화되더라 이런 걸 이제 발견했었는데 그 최면술이 어떤 단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네. 다른 방법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이제 히스테리 환자들이 많이 하면서 거기서 자가 치유되는 걸 보고 꿈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환자가 이제 증상이 없어진 거거든요. 꿈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네. 자체로요. 네. 그 심적 외상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건데 꿈에서 그게 발현이 되고 네. 그거를 자기가 생각해서 꿈꿈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의사가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치유가 된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1900년대에 쓰면서
한 10여 년간 전혀 어떤 비평가건 같은 그쪽 전문가건 간에 전혀 그 주목도 못 받고 묵살을 당했는데 네. 10년쯤 뒤에 이제 점점점 좀 알려지면서 더 개정판도 내고 하면서 계속 개정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유명한 책이 되는데 네. 처음엔 거의 아무 빛도 못 봤던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처음 이 책에서 하게 된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그 현대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네. 그 여러 시도의 과정에 엄청난 또 영향을 끼쳤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로이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꿈의 해석을 그러세요? 읽고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굿윌 헌팅 예, 이제 예. 영화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강의실에서 잠깐 그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나와요. 환자가 나를 사랑해서 자게 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정신과 의사들의 목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와 동일시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순간이 돼야지만 그 환자가 그 이제 치료가 된다고 믿는데 이 프로이트는 여기서 꿈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꿈을 많이 이제 예시를 들잖아요. 네. 근데 히스테리 환자의 꿈도 또 미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네. 책에서 밝힐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 꿈을 많이 풀어놓습니다. 근데 자기 꿈을 풀어놓으면 또 자기 개인 사생활이 드러나잖아요. 분석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막 내면적인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심리학자는 자신의 여러 약점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어 있다. 만일 그것에 의해 어떤 미해결의 문제에 빛을 던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라고 하면서 개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개인 자기 뭐 이제 꿈을 꾼 얘기를 분석하려면 자기 사생활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읽다 보면 프로이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와 이게 바뀌는 것처럼 저는 프로이트의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700페이지에 걸쳐서 프로이트 고백을 듣다 보면 굉장히 친한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이런 영악한 면도 있고 사실 이런 면도 있고 이러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아 재미있다. 그리고 굉장히 글을 잘 쓰거든요. 어떤 문학가보다도 소설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슈레버라든지 늑대인간, 쥐인간 이런 걸 이제 쫙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이트를 시작하신다면 좀 방대한 분량이긴 하지만 꿈의 해석을 먼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 그렇게 재밌으십니까? 좀 재밌는 대목들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고전을 읽고 해석을 한다면 이게 1900년대에 나와서 이제 계속 개작이 됐지만 지금 현대인들이 이 고전을 읽는 거는 자기만의 해석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게 뭐 리비도니 성욕설이니 뭐 이런 이미 알려진 그런 얘기 말고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던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한마디로 그냥 딱 요약한다면요. 네. 꿈은 어떤 소망의 충족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망의 충족이요? 네. 그건 주관님의 아니요, 요약. 아니 프로이트의 요약이죠. 아, 프로이트의 요약. 프로이트가 엄청난 방대한 저작 속에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은 억압된 그 소망의 충족인데 그거는 어떤 소망이냐? 억압되고 배척된 소망인데 위장된 충족이라고 말합니다. 위장된 충족. 네,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꿈을 꾸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개꿈도 있고 여러 꿈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억에 남고 이거 무슨 꿈일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꿈은 다 자기의 소망의 충족인데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아버지가 죽는다든지 뭐 위험한 꿈도 꾸잖아요. 내가 네. 이런 꿈 꿨지 왜 막 슬프고 이런 꿈도 꾸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소망의 충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꿈을 꿨다. 그런 것도 다 소망의 충족이죠. 근데 배신당하는 거를 뭔가 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검열에 의해서. 거기 검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끄럽거나 네. 아니면 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꿈속에서도 검열을 해서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 당사자가 안 나오고 다른 제3의 인물로 대체가 된다든지 네. 그게 왜곡이거든요. 그걸 검열에 의해서 되는데 이 검열은 꿈의 굉장한 무한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검열을 해서 또 검열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죽는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죽는 꿈, 부모가 죽는 꿈을 꾸잖아요. 네. 그런 검열을 피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검열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아버지가 죽거나 이런 걸 바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억압되고 소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검열을 미쳐
거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꿈도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음.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학 작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 이제 철학자이자 그 사상가였던 시인이었던 슐러가 네. 한 쾌르너라는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쾌르너라는 사람이 자기 창작력이 이제 아마 그 문학가였나 봐요. 창작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서 한탄을 하니까 그때 슐러가 자네가 한탄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자네의 상상력에 대해서 자네의 오성이 가하고 있는 강제에 있는 것 같네. 오성이 흘러돌아오는 모든 관념을 입구에서부터 너무 엄격하게 검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되며 또 영혼의 창조 행위에도 불리한 것 같네. 이에 반해서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에게 오성은 자기 파수꾼을 입구에서부터 물리쳐버리는 것 같네. 그러면 여러 관념이 서로 앞을 다투어 무질서하게 들어오거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오성은 그런 관념의 대군을 바라보고 검사를 하는 것이네. 그런 순간에 일시적인 상념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네. 그러나 그러한 상념이야말로 모든 독창적 예술가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그 상념이 오래 지속되느냐 짧게 끝나느냐 하는 것이 사고한 예술가와 그냥 꿈만 꾸는 그런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꿈과 똑같거든요. 이제 이게 꿈에서는 이런 대단한 대가들의 문학가 같은 일을 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대군의 그 여러 상념들, 저 오성이 가로막지 않는 파수꾼이 가로막지 않는 대군을 다 늘어놓고 꿈이 그 중에서 난 뭘 선택해야지? 그런데 여러 가지 조합을 하고 합성을 하죠. 교묘하게. 드러내면 안 되니까, 다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위대한 문학가들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꿈이 하는 작업 같은 것을.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뭐 글을 쓰고 싶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상상력이 부족하고 실제로 내 오성이 나의 어떤 그런 그 억압이나 이런 거를 여태까지 받아왔던 교육 같은 거를 스스로 물리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상 했던 일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꿈을 기록했던 거였어요. 내가 어떤 꿈을 꿨을까? 나는 내 상상력이 저해하지 않는 어떤 게 있었을까? 그리고 막 적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걸 보면 정말 이상한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꿈이었는지를. 그래서 꿈 해석을 보면서 이 꿈은 무슨 꿈이고 하면서 혼자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쓰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 꿈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히스테리 환자가 아닐지라도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학 작품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말이 처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처음 쓰이는데 다 아시겠지만 오이디푸스의 전설은 그 신탁을 받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네. 라는 신탁 때문에 그 라이오스 왕이 오이디푸스를 버리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를 왕비로 맞아서 잘 살다가 갑자기 나라에 질병이 들어서 신탁을 받아보니 이 나라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 인간이 있다. 그 놈을 뭐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질병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라는 게 밝혀지는데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오이디푸스 왕 운명의 비극이고 그 비극적 효과는 신들의 절대적 의지와 불행에 쫓긴 인간의 허무한 반항 사이의 대립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래서 근대 작가들은 다 그런 모티브를 삼아서 막 죄 없는 인간의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막 그들의 몸에 저주나 신탁이 실현되는 그런 막 내용을 쓴 거예요. 그 다음 작가들도. 하지만 이런 오이디푸스 왕처럼 그 감동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고 왜 이 고전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그 다음에 그런 그 아류작들은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인가? 에 천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유는 감동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 비극이 주는 비극의 효과가 아니라 소재의 특이성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운명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운명일 수도 있고 그 신탁이 우리한테 내린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신탁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최초의 성적인 마음이 어머니한테 가 있고 그리고 최초의 증오와 난폭한 소망이 아버지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이 프로이트는 그렇지만 정신 노이로제 환자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충동이나 질투심, 아버지에 대한 질투심 그런 걸 없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 전설에서는 어른들한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포와 자기 징벌을 그 내용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카프카 변신이 생각났는데 카프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자수성가한 그리고 빈틈없고 현실적인 그 독선적인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카프카는 계속 아버지한테 어떤 그 피해 의식과 그 아버지가 그 법과를 다니라고 해서 법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죽기 2년 전까지 계속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변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그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자기가 뭐 그 부양해야 된다는 기대감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그러니까 변신을 쓴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갑충으로 변해서 네.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를 부양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징그러운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제 죽게 된 이제 여동생에서 죽이자 해서 죽는데 그냥 내가 이런 무의식 나는 이제 글을 쓰고 싶은데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려면 벌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열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혐오감스러운 인물로 바꿔버리고 결국은 그 가족들이 나한테 내가 식객이 되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여기서 햄릿 얘기가 나옵니다. 네. 햄릿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햄릿을 학교 때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 햄릿의 성격에 대해서 햄릿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백부가 삼촌이 자기 어머니를 차지해서 왕이 돼요. 그래서 꿈에 자꾸 이제 그 아버지의 망령이 나타나서 그 부왕을 죽여라. 너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햄릿은 계속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 햄릿에서 그 망설인 이유의 동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다음 후사가들이 이제 굉장히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괴테 같은 경우에는 햄릿은 그 발랄한 행동력이 사고 발달의 과잉 발달 때문에 마비된 인간 유형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상의 창백함에 좀먹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셰익스피어 자체가 신경쇠약이고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어서 이런 인간형을 그렸다. 사느냐 죽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면서 막 계속 방황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는 햄릿은 결코 행동을 못한 인간 같지가 않다. 커튼 뒤에서 엿듣는 사람 분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 그 생명을 노리는 신하 두 사람도 태연하게 계획적으로 죽이는데 왜 하필 왜 이 백부만 원수만 못 죽이느냐. 그 부분에서 책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햄릿도 그 소아기 때 그 억압된 소망 충족을 이 백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어머니의 이제 남편이 되고 싶은 건데 내가 만약에 백부를 죽이면 사실 너도 네가 죽이려는 천벌받는 백부보다 훌륭한 인권 못 된다라는 어떤 자기 양심, 가책 때문에 결국 못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햄릿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거의 분신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모든 창작물은 그 작가가 투영이 되잖아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이 햄릿을 썼을 때가 아버지가 죽고 자기 이제 셰익스피어 아버지가 죽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햄릿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그 프로이트 분석은 유아기 때 셰익스피어의 유아기의 감정이 부활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증오감 그리고 이제 죄책감 이런 게 들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서 성욕을 느끼고 아버지를 질투하고 이런다는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듣고 그렇게도 보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잘하잖아요. 네. 사실 인정하기 싫은 네, 그런 그러니까요. 전제이긴 한데 저는 아버지를 증오하거나 질투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좀 그런 게 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다 보면은 공감하게 됩니까? 그렇죠. 꿈을 계속 분석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제 자매 간에도 너무너무 내 동생을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릴 때 태어나서 동생이 나오면 동생 죽이고 싶어. 예를 들면 이제 프로이트 여기 책에 나오지만, 쟤는 이빨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계속 쟤는 이빨이 없어. 이런 이제 지적을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커가면서 교육에 의해서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예의 이런 것 때문에 억압됐던 건데 결국은 이제 질병, 히스테리나 이런 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계속 억압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꿈속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동생이 죽는 꿈이나 조카가 죽는 꿈을 꿨다. 그럼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깨고 나서 난 그런 소망을 가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그럼 분석을 해보면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상을 온 거예요. 그럼 이 꿈에서는 이 조카가 죽으면 이 사람이 또 문상이 오지 않겠나.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꿈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소망이 나타나서 이 조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조카가 죽길 바란 건 아니었고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아무 꿈도 안 꾸고 네. 푹 자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꿈에서 이 책에 보면 예. 모든 꿈은 그 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꾸는 거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다. 꿈 네. 꾸면서. 근데 꿈속에서 화장실 막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못 참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꿈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꾼다고 하는 거거든요. 잠을 방해하지 않기 네. 위해서. 그리고 이런 소망 충족의 꿈이라고 하는 건 두려운 꿈이건 위험한 꿈이건 낮 동안에 굉장히 나를 괴롭혔던 심적인 문제, 억압됐던 문제들이 꿈을 통해서 발현되면서 이제 어느 치유가 되고 이러는 겁니다. 소망 충족을 대신 이뤄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이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꿈은 상상력의 보고인 것 같긴 해요. 네. 꿈에서 만났던 그 요상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들을요. 네. 진짜 명확하게 기억해내가지고 네. 그 장면들을 아주 드라이하게 묘사만 잘하고 조금만 다듬을 수 있다면은 네. 그거는 딱 책으로 내놓으면은 그래서 제가 꿈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게 꿈을 자꾸 기록해버릇해야지 꿈도 꾸고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잊어버리고 살면 계속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 추상화 같은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얼마나 많은 비평가들이요. 네. 여기는 어떤 상징이 숨어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줄을 달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실제로 그거를 한번 꿈을 꾸고 좀 기억에 남는 걸 단편으로 한번 써봤었거든요. 예. 근데 어디한테 보여주기도 힘들게 왜냐하면 제 무의식이 드러난 거였잖아요. 가공 네. 없이. 네. 너무 두렵고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 그 글 자체가 너무 무시무시한 글이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책 읽기에서. 아니요, 그러면 안 돼. 너무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꿈이면은 다 분석의 대상이 됩니까? 언제 꿨던 어떤 시점에 기억에 남기 시작했던 것이든 어떤 유형의 꿈이든 다. 이 프로이트는 바로 어젯밤 꿈이나 2, 3일 내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꿈을 뭐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바로 최근의 꿈, 바로 어제 오늘 낮에 있었던 굉장히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옛날 유아기의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합성이 돼서 이제 꿈에 나타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문학작품 얘기도 드렸지만 꿈도 자기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찮은, 이 내용은 빼도 되겠지. 이러지 말고, 네. 하나하나 다 꼼꼼히 적어가면서. 정직하게. 네. 그렇게 하면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기억해내고 떠올리고 싶은 꿈인데 기억 안 나는 거. 네. 그건 막 오전 내내 답답하고 그러기도 해요. 가끔씩은.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꿀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얘기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꿈을, 그 복잡다단한 꿈을요. 네. 많이 꾸는 사람은 덜 꾸는 사람보다 좀 쓸데없는 것이든 뭐든 생각이 좀 많은 거긴 할까요? 그런 얘기는 여기 책에 나오진 않지만 네. 저는 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건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우상의 추락이라는 프로이트 비판서, 네. 비평서, 거의 비난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프로이트를 엄청난 조금 막말로 표현하면 찌질이 뭐 이렇게 깎아내린단 말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불행한 경험 거기서 비롯됐을 트라우마? 거라고 네. 추정되는 그 온갖 트라우마들 네. 또 거기서 또 파생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여성 혐오증, 남성 우월주의, 네. 여성을 거의 뭐 성적 도구화하는 네. 극단적으로 그런 비판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비판에 일말의 근거가 있는 거라면요. 네. 이 프로이트의 가설이라는 거는 정말 좀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여성 비하적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이외에 다른 뭐 늑대 인간, 쥐인간 다 네. 읽어봤지만 그 뭐 강박증이라든지 편집증이라든지 노이로제 환자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책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꿈에서 또 여성 비하 이런 거 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셸 옹프로의 우상의 추락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네.
정기적 삶을 세밀하게 복원하면서 그 이론의 궤적을 밟아가면서 다 해부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네. 읽어보고 싶은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너무 과장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렇게 또 전기적 삶을 다 밟아가면서까지 비판을 했을까요? 20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의 책이고, 이제 프로이트도 자기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 책이 꿈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독자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 그 가치를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뭐 그 문학적인 그 어떤 학문적 가치를 띠는 작품들의 상당수는 비평서죠. 네. 이거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깐 거. 그렇죠. 제대로 까면은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의적인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까는 거죠. 아니, 못하니까 질투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많은 비평가들은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다십니다. 뭐 별 수 없죠, 뭐. 예. 네, 비평도 제 창작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저는 비난하지 마시고요. 우리 박형경 주관님의 생각이니까 예, 저는 그런가 보다 제2의 하는 거고요.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이트 만만치 않은 책인데 호기심을 충분히 갖게 만들어 두신 것 같아서 네. 잘 들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주관님.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10월 16일) 30분 책 읽기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인상적인 꿈 꾸셨으면은 한번 기록해 두셨다가 복귀하셔가지고요. 그게 좀 모이면은 그거 가지고 꿈의 해석 한번 읽어보시죠. 예,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